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먼저 며칠 전에 있었던 퀴즈 대회 경품 잔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협찬해 주신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할 텐데 지금 시장에 공포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불안불안하고 언제 코인 시장 꺼지나 이것만 사람들이 째려보고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좁혀보자면 첫 번째는 바이낸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DCG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가 지금 언제 이게 폭발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먼저 바이낸스의 행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us는 보이저 디지털 자산을 10억 달러에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건 보이저 피해자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FTX가 사겠다고 했다가 자빠지고 나니까 보이저 피해자분들이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었는데 지금은 좀 희망이 생기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낸스가 그동안 이 프루프 오브 위저브 준비금 증명에 대해서는 그래 코인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묶어놓고 또 어디 대출을 받아서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은 돈이 메마른 거 아니야? 얘네들 지금 돈이 있는 게 맞나?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는 걸 좀 과시하는 분위기죠. 이렇게 되면 뭐 10억 달러? 그거 뭐 체크 써서 그냥 딱 던져주는 느낌. 그래서 이건 좀 자기 관리 차원에서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이낸스가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의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는 크립토 퀀트가 FTX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충분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낸스가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해 보이고 또 준비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코인은 언제나 이런 지갑에 보관하는 게 좋다. 이건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안전해 보이고 문제가 당연히 없을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개인 지갑에 보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 바이낸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듯한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는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는 바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DCG 관련 코인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에 포함된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코인들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무게 있게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주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CG의 무게감은 덜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특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가 15%가 빠졌고 지난 7일 동안, 그리고 파일코인 27%가 빠졌습니다. 플로우 22% 빠지고, 지캐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마나 15%, 그래프 17%, 스택스 16%, 그리고 베이지거 텐션 15% 정도. 그리고 에이다, 폴카닷 이런 친구들도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라지캡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에이다가 들어가 있고 폴카닷, 또 스마트 컨트랙만 모아놓은, 이더리움 뺀 스마트 컨트랙만 모아놓은 코인들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또 쭉쭉쭉쭉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DCG 관련 코인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아닌가. 왜 그럴까? 왜 도대체 그레이스케일이 혹시 뭘 하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의견을 내놨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CG에 관련된 코인에 엄청난 덤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다.
첫 번째는 DCG가 제네시스한테 1.5 빌리언 달러의 대출이 있습니다. 15억 달러. 와, 이걸 갚아야 되는데 입으로 갚을 수는 없죠. 돈으로 줘야 되니까 뭘 팔아야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코인을 정리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그걸 자기네들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거 말고 따로 DCG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어쩌면 DCG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아마도 이런 코인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걸 지금은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DCG가 챕터 11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파산을 하기 전에는 리퀴드, 유동성 자산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불안하죠. DCG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추측도 있다라고 제가 소개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금 여러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봐라, 그레이스케일 관련, DCG 관련 코인들이 이렇게 다 꺼지고 있지 않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파일코인, 호라이젠, 이더리움 클래식, 니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하는데 이거 DCG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얘네들이 파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입니다. 의심. 이런 의심들이 난무하고 있다. 너도 나도 그냥 다 의심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면 이 대표가 베리 실버트가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툭하면 트위터에다가 막 이 립 서비스하고 뭐 비트코인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입을 탁 닫고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든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 뭐 잘 될 겁니다, 건재합니다, 뭐 말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건 조금 너무 저질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오늘 트윗을 하나 탁 날립니다. 자, 어떤 트윗일까? 오늘의 트윗.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이 텐더 오퍼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CEO가 말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인이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는. 아니, 자기 의견을 말해야지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DCG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데, 우리는 아니 왜 이 그레이스케일 자기 아래에 있는 회사 CEO가 얘기한 거 그냥 소개만 하고, 이거 너무 이 사람 좀 좋지 않은 행보가 아닌가. 아무 말도 하지 말지 그럼. 한 달 만에 날리는 트윗이 남이 얘기한 거 얘가 이렇게 말했대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한 트윗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리트윗 안 해도 이거 볼 사람 다 봅니다. 그래서 베리 실버트의 트윗은 굉장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잔뜩 풍겨주는 그런 트윗입니다.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DCG가 지금 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베리 실버트의 대응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여러 인플루언스들의 지적들, DC가 막 던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아니고 그런 의심이다. 어디까지나 의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CG가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네시스에게 상환을 해야 되는 그 대출 만기일이 내년 중순, 그리고 2028년 아니면 29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불안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상황을 너무 나쁘게만, 너무 과하게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공포 뉴스 말고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고 중요한 뉴스, 아주 중요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크립토의 규제 운명은 내년에 결정될 것입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회는 2023년에 어떤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한 주요 도메인을 보유하는지 결정하는 수많은 입법 제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규제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즈맨 스테이브 나우. 이 법안은 명확성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폭넓은 양당의 지지를 받는 스테이브 나우 부즈맨 법안은 CFTC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과 존 툰 공화당 상원 의원도 법안에 서명을 했다. 통과되면 모든 암호화 거래 플랫폼, 브로커, 딜러 및 관리인은 CFTC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CFTC에 보고하고 파산 보호와 최소 자본 요건이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CFTC가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C보다는 낫죠, CFTC가 일단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복적인 비판이 있는데 이 법안은 증권과 상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정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이.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이 선을 딱 그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자기네들도 모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안이 지금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금지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이것도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빨리빨리 공부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법안은 바로 루미스 의원이 발표한 루미스 진리 브랜드 법안. 이 법안은 또 SEC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자. 루미스 법원이 또 얼마 전에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는 또 얘기를 해서 이분도 좀 왔다 갔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의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새롭게 임명된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이 그렇게 말을 했죠. 얼마 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뭔가 결정하기 전에 공부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공부를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은 약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SEC가 어떤 것이 증권인지 알았다면 업계에 알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SEC조차도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라는 딜레마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관련 소송을 선례로 해서 증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퀴즈에서 냈던 문제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임을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1946년에 선례를 적용하는 이 테스트의 이름은 보기 상위 테스트, 하위 테스트, 중위 테스트, 좌우 테스트. 정답은 여기 중간에 하위 테스트가 정답이죠. 이걸 제가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상위 테스트를 골라주셨습니다. 중위 테스트도 있고 좌우 테스트를 고르신 분들도 계세요. 하위 테스트. 하위 테스트란 미국 오렌지 농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위라는 농장입니다. 여기에서 오렌지 농장의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한테 고생해서 농사 짓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그냥 구경이나 하세요. 그리고 농사를 이 하위 농장에서 다 지어주고 수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눠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을 올리죠. 돈을 투자해서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이 하위라는 공동기업. 그리고 3자에 의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EC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이건 증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금융상품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할 때는 이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한다. 그런데 SEC의 헤스터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이 이 SEC의 하위 테스트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의 주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당신한테 오렌지 농장을 팔았다고 해서 투자 계약으로 팔았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증권이 되는 건 아니다.
증권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투자 계획으로 팔았다고 해서 오렌지 농장을. 이 오렌지 농장 플러스 뭐가 플러스일까요? 약속. 무슨 약속이냐? 내가 어떻게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을 어떻게 당신과 나눌 건지에 대한 약속이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지 그게 증권의 오퍼링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증권이다. 오렌지 농장을 팔아서 투자 계약을 내서 수익 나눠줄게. 말로만 한다고 이게 투자 계약, 증권 계약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줄 건지 구체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몇 퍼센트를 언제 너한테 줄게 라고 정확하게 약속을 해줘야지, 명시를 해줘야지 그게 증권 투자 계약이 되는 거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SEC의 디렉터 힌맨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 테스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충분히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다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탈중앙화가 계속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수가 없다. 충분히 탈중앙화다. 그러면 언제부터는 충분하지 않은 탈중앙화일까요? 비트코인도 처음부터 탈중앙화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사토시 머릿속에서 중앙화적인 개발이 있었겠죠. 혼자 연구하고 종이에 그려가면서 디자인을 했을 테니까. 처음에 서버를 셋업할 때도 처음에는 한 대였겠죠. 그리고 2대, 3대, 4대.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탈중앙화냐 그럼 충분히. 그걸 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그러면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탈중앙화가 충분히 된 건데 이걸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SEC의 주장을 표현하자면 결국은 이런 말 아니냐. 처음에 어떠한 투자 상품을 팔았다면 그게 이 시큐리티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증권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증권이다라는 뜻은 아닌 거다. 어느 시점에 가면 증권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냐. 명확성이 필요하다. 빨리 이걸 정해주자. 자, 이제는 차기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패트릭 맥헨리, 이분의 소식을 전해볼 텐데요. 암호화폐 혁신에 관한 법안을 재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부를 해야 한다. 모든 걸 잠깐 멈추고 공부를 좀 해보자. 이 말을 한 사람이죠. 맥켄리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의 사무실에 구식이거나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규정 이런 것들 말고 쉽게 규정 없이 법적 경로를 허용하는 강제 가능한 준수 계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FTC나 SEC 산하에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그냥 회사들이나 개인들이나 어떤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서류 작성해서 신청하면 바로 된다 안 된다 그냥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안 되면 또 다시 모델을 바꾸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법안을 노스캐롤라이나의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모델로 삼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벌써 해봤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핀테크 회사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는 최신 규제 프레임워크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는 거니까 훨씬 수월하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 당할까봐 밤잠을 못 이루고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일단 뭐 하겠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소송 걸까봐 무서워서 몸을 움츠리고 일단 소송 한번 걸어보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 의한 집행 이런 건 정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발전적인 한 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시장에 불안감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이 전반적인 제도화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삐걱삐걱 대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 의견을 내놓고 조율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희망의 해로 우리에게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